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할까요? 음, 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오늘 저녁 클럽을, 오픈 저녁 클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들리시죠? 예, 저는 이제 생략교실의 김성관 교수고요. 오늘 저녁 클럽에 소개할 논문은 어, 하버드 대학의 치우프마라는 교수 랩에서 어, 올해 발표한 전침의 신경해부학적 기전, 특히 이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베이거스 너브 아드레날 글랜드 엑시스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입니다. 사실 뭐 이 논문 발표하는 저희 최승환 선생님은 원래 한의대 몇 학번이죠? 한의대 11입니다. 네, 1, 2. 원래 2014년도에 이 논문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모태가 되는 논문이 네이처 메디슨의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표가 됐었어요. 그게 아마 이 논문의 이제 참고문헌 보면은 10번 참고문헌인데요. 그게 이제 전침 족삼리혈 전침 자극이 이제 도파민을 매개로, 그러니까 베이거스 너브 통해서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도파민을 분비해서 셉시스, 뭐 거의 전신 폐혈증이라는 아주 심각한 염증 질환을 억제한다라는 논문이 2014년도에 네이처 메디슨에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최승환 학생이, 그때는 한의대 학부생이었죠. 저희 실험실에 찾아와서 이제 실험 배우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논문이 나와서 그럼 너 이거 한번 발표를 해봐라. 아마 제 대학원 수업 때인가 언제 실험실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 발표를 잘해가지고 어, 계속 방학 때마다 저희 실험실에서 실험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일본에 방학 때마다 한두 달씩 이제 데리고 가서 또 연수도 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벌써 대학원생이 됐죠. 그리고 박사과정이고 이제 군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연구요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인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수환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최승환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교수님과 학생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최대한 알찬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말씀해 주신 논문에 대해서 예과 학생 선생님들도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부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예상보다 학생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널 클럽은 한의대 학부생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네이처 본지에 10월에 퍼블리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인터넷 뉴스 기사로도 꽤 많이 다뤄졌고 조금은 화제가 되었고 아마 임상에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도 꽤 관심 있게 읽어보려는 시도를 하시는 분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간략하게 이렇게 도식화한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최대한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을 발표한 연구 그룹은 이분이 이제 마치우프, 한자로는 마추부라는 분인데 이분은 중국 후단대학교에서 이제 학부 이후에
미국에서 PhD를 하신 분이고 중의사이거나 혹은 MD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주로 연구하는 주제는 이제 센서리, 페인이나 이치에 대한 것, 최근에는 특히 아큐펑처, 일렉트로 아큐펑처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이 좋은 저널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과 선생님들이나 또 본과 선생님들이 논문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 논문의 구조는 대체로 왼쪽과 같습니다. 첫 장에는 뭐 제목이나 그 논문을 쓰신 저자에 대한 소개가 있고 앱스트랙트라고 해서 이제 논문에 대한 요약문이 있고 그 이후에 이 논문의 서두, 이 연구는 왜 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도입부, 그리고 결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서술하고 그 이후에 결과들을 주로 피겨라고 하는 그림, 도표 등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 연구자들이 행한 연구에 대해서 이제 고찰과 결론을 내게 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되게 도입부에는 아주 거대 담론을 하지만 결국에는 아주 허접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오늘 보여드리는 네이처 본지 정도에 실릴 정도면 사실 이런 수준은 아니고 굉장히 재밌게 읽어볼 만한 논문입니다.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2014년도에 네이처 메디슨에 아주 짧은 피겨 3개짜리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미국 그룹이었고 아마 제 기억에 멕시칸이 꽤 많이 있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오늘 발표드릴 논문의 그룹과는 아예 한 명도 겹치지가 않는데 굉장히 그런 스토리는 아주 유사한 그런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일렉트로 아큐펑처, 이 전침 자극이 이제 LPS라고 하는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쥐한테 이런 세균의 조각을 넣어주어서 전신 염증, 폐혈증 상황을 유발했을 때 전침 자극을 했더니 이제 그런 폐혈증 상황이 좋아지고 왼쪽과 같이 전침 자극을 한 경우에는 서바이벌 레이트가 절반은 살아남는 반면에 전침 자극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다 이틀 만에 죽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전침의 어떤 작용 기전이 주로 도파민, 특히 베이거스 널브에 의한 것 같다라는 논문이 2014년에 있었습니다. 저도 2014년에 이 논문을 정말 재밌게 읽었고 이후에 올해 네이처 본지에 나온 논문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부럽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디어의 기반은 어느 정도 예전부터 충분히 다져져 온 상태였습니다. 이 논문은 2020년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논문의 1저자와 이 교신 저자가 모두 동일한 논문이고 이 논문이 오늘 말씀드릴 논문의 스토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2가지 형태의 전침 자극을 했는데요. 복부에 있는 천추혈 그리고 다리 쪽에 있는 족삼리혈에 대한 전기 자극이 이 항염증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소마토토픽하다. 즉 다리에 똑같은 전침 자극이라고 하더라도 다리에 줄 때랑 배에 줄 때 경유하는 신경회로의 경로가 다르다. 이런 얘기였고 오늘 네이처 본지에 나온 것은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 1저자가 이제 이 하버드 대학교 내부 통신망에 이 논문에 대한 소개를 하는 글입니다. 이 논문에 대한 소개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전침 자극이 전신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데 이것은 자율신경계 조절에 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소마토토픽하다라는 얘기는 쉽게 이해를 하시면 다리냐 배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고 인텐시티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는 저강도 저희가 한의원에서 전침을 맞아보면은 약하게 전기를 걸 때도 있고 세게 전기를 걸 때도 있는데 이게 저강도냐 고강도냐에 따라서 각각 활성화시키는 자율신경계의 엑시스가 다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런 전침 자극의 효과가 염증 반응이 현재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가령 족삼리 같은 경우에는 전신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자극을 해도 후에 자극을 해도 마찬가지로 치료 효과가 있는데, 재밌는 점은 천추, 즉 복부에 대한 전침 자극은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천추에 자극을 하면 쥐들이 잘 삽니다. 그런데 염증 반응이 일어난 후에 주면은 쥐들이 오히려 더 잘 죽습니다. 서바이벌 레이트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실험을 하긴 했는데요. 내용이 조금 길어서 자세히 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전침 자극이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강도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즈 스테이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 논문에서 피겨 첫 번째부터 프로카이네티신이라는 단백질이 나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처음 보고 교수님과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이 단백질 하나를 찍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놀랐고,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특정 몰러큐를 찍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시행착오가 많은 일인 게 뭐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 오른쪽의 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야마나카 신야라는 그 iPSC 셀을 이제 발견을 하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네 가지의 전사 인자가 야마나카 팩터라고 하는데, 이전까지 야마나카의 발견 이전까지는 24개의 후보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개를 넣어야 되는지, 몇 종류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이분은 이제 하나하나씩 빼가면서 이 네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전사 인자다라고 발견을 한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 논문을 쓴 연구자들도 이 프로카이네티신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찾아봤는데, 이게 제 기억에는 2013년에 발표된 통증 관련된 논문인데, 이 통증 관련된 논문에서 이 DNA 칩이란 걸 이용해서 특정 통증에 관련하는 특정 전사 인자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되는 유전자들을 아주 대규모로 스크리닝한 이후에 거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것이 이 프로카이네티신입니다. 프로카이네티신은 의학 용어를 배우신 학생 선생님이라면 약간 소화관, 위장관계의 운동성을 좀 좋게 할 것 같은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위장관의 그 평활근을 수축시키는 기능을 하긴 합니다. 이 프로카이네티신은 리셉터가 프로카이네티신 1과 2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통증의 영역에서 보자면 특히 이 논문에서 다뤄지는 프로카이네티신 2는 말초의 혈구, 주로 이런 염증 세포들에 많이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카이네티신 2는 염증성 통증에 많이 작용을 하는 펩타이드가 됩니다. 실제로 2006년에 이 프로카이네티신 2가 없는 낙아웃된 쥐들에서는 통증을 덜 느끼더라, 이런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실 것은 앞으로 프로카이네티신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올 텐데요. 이것은 이제 펩타이드, 단백질이고 주로 염증성 통증에 관여를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메인 피겨가 4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익스텐디드 피겨라고 해서 서플멘터리 피겨가 11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피겨 4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겨 1에서는 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를 발현하는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분포를 하는가에 대한 이런 조직을 잘라서 보고 염색을 해서 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피겨 1의 A, 가장 첫 번째 그림은 이 마 교수님 그룹이 했던 이 2020년에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은 스키마로 진행을 합니다. 즉, ST25, 복부의 천추혈은 교감신경계를 자극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리의 족삼리, ST36은 부교감신경계를 경유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카이네티신 2 리셉터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 프로카이네티신 2 그리고 어드빌린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먼저 어드빌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 어드빌린이라는 단백은 주로 최선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에 발현을 하는 뉴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여기서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이 글씨를 해석을 하자면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에서 TD 토마토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하나하나씩 해석을 하자면, 먼저 첫 번째,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드빌린, 즉 최소한 감각을 받아들이는 신경세포인데, 이 신경세포들에다가 TD 토마토라고 하는 빨간색 붉은 형광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뉴런들은 전침 자극을 이제 뇌로 올려보내는 특이적인 뉴런들인데요. 이 뉴런들을 여기에서 보시면 DRG라고 하는 영역에서 잘라서 형광 염색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NEFH는 이제 뉴로필라멘트를 의미하고요. 주로 마이엘리네이션 된 굵은 신경 섬유들을 의미하고, 이게 TUBB3는 튜블린, 즉 신경에서만 발현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초록색과 파란색 염색은 신경을 확인하기 위한 거고, 이 무수한 신경 다발들 중에 빨간색이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이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를 발현하는 뉴런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DRG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면, DRG는 말초에서 척수로 신경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세포의 세포체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피겨 C를 보시면 전체 TUBB3, 즉 신경으로 확인이 된 이런 무수한 파란색 동그라미 중에 빨간색이 얼마나 겹치냐, 즉 우리가 알고 싶은 이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를 가지고 있는 뉴런들이 얼마나 많으냐를 다리를 지배하는 영역, 여기에서는 룸바 레벨 L4에서 L5고, 여기에선 복부, 천추를 지배하는 영역, 소라식 레벨에서 확인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다리 영역에서 훨씬 더 이 TD 토마토 빨간 뉴런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여기에서 이 뉴로필라멘트 하이와 로우를 나누는데, 이것은 마이엘리네이션이 잘 된, 즉 A5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다리를 지배하는 영역에서 더 많이 이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를 발현하는 뉴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계속 다리와 복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신경세포들이 말초, 다리와 복부에서 어떻게 신경 지배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위쪽 그림은 페리오스티움, 즉 다리뼈의 골막 주변을 잘라서 염색한 것이고, 아래쪽은 복막, 아마도 벽측 복막을 잘라서 염색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우리가 찾고 싶은 뉴런들입니다. 보시면 다리와 복부를 비교했을 때 다리 쪽에서 훨씬 많은 그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 뉴런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추가 피규어에서 척수에서는 어떤지, 피부에서는 어떤지, 근육에서는 어떤지 모두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면 오른쪽과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TD 토마토 파지티브 파이버, 즉 이 우리가 보고 싶은 이 뉴런의 파이버들은 주로 심층 그리고 페리오스티움과 같은 뼈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피겨 1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이 전침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세포, 앞에서 말씀드린 그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를 발현하는 그 신경세포들은 족삼리 혈위에 주로 많은데 복부에 대비해서 족삼리 혈위에 많은데 족삼리 혈위라고 해서 다 많은 게 아니라 골막 주변과 같이 아주 깊은 부위에 분포를 한다라는 것이 피겨 1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겨 2에서는 본격적으로 전침 자극을 주고 전침 자극에 의한 항염증 효과를 관찰합니다. 먼저 족삼리는 주로 하퇴 근처에 있고 근육학적으로는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여기에서 보시면 TA라고 하는 것이 그 족삼리의 기준 근육이 되는데요. 이 근육 근처에 있는 혈이고 미주신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주신경은 이제 뇌신경의 10번째 신경입니다. 주로는 이렇게 내장에 대해서 많이 내장 감각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장의 어떤 운동성을 제공을 하는 신경이고 주로 부교감 신경으로 분류가 되어서 부교감 신경성 신호를 많이 이렇게 온몸으로 전달을 해주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여기에서 DMV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뇌로 보자면 브레인 스템에 해당하는 메둘라 영역에 해당합니다. 꽤 아래쪽 깊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주신경의 핵들이 있습니다. 미주신경의 핵들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여기에서 보시는 NTS라는 것과 이제 DMV라는 것이 있는데 DMV는 주로 미주신경을 통해서 신경 정보를 뇌에서 말초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NTS는 미주신경을 통해서 신경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초록색 FOS, 포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C포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경이 많이 뛰었을수록 초록색으로 더 많이 염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CHAT는 콜린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로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효소가 됩니다. 즉, 여기 왼쪽 그림에서 초록색이 많다라는 것은 그 신경이 많이 활동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고 빨간색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그 뉴런이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뉴런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전침 자극을 안 줬을 때와 줬을 때를 비교하면 이 빨간색으로 염색된 뉴런들 가운데 포스 파지티브, 즉 많이 활동했던 뉴런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침 자극, 족삼리의 전침 자극에 의해서 이 메둘라에 있는 미주신경의 핵이 뭔가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에 아까 봤던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의 ABL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어블레이션 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특성 독소에 반응하는 수용체를 우리가 보고 싶은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 뉴런에
선택적으로 발현을 시킨 이후에 독소를 주사해서 이 뉴런들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의미는 족삼리의 전침 자극을 연수에 있는 미주신경에게 전달하는 뉴런이 없는 개체를 의미합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우리가 족삼리로부터 뇌로 전달하는 이 신경세포가 없으면 족삼리에 자극을 주더라도 이 신경세포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는 달리 이 초록색 포스 파지티브한 것들이 별로 줬을 때나 안 줬을 때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피겨 C를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2020년에 이 저자들이 발표한 논문, 그리고 2014년에 네이처 메디슨에 나온 논문 모두 이런 전침에 의한 항염증 작용이 카테콜아민이라고 하는 펩타이드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카테콜아민은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이 속해 있고요. 여기에서 NA는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도파민을 의미를 합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여기를 보시면 전침 자극을 줬을 때는 이렇게 카테콜아민들이 혈중에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빨간색, 아까 말씀드린 그 전침 자극을 전달하는 뉴런이 선택적으로 파괴된 개체들에서는 전침 자극을 아무리 줘도 이렇게 카테콜아민들이 증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카테콜아민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항염증 효과를 일으키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혈중에 카테콜아민이 적정량 있게 되는 경우에는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의 활동을 억제를 해서 염증을 조장하는 사이토카인들은 이렇게 줄어들고 염증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들은 증가시킴으로써 항염증 효과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두 가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LPS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LPS라고 하는 것은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그람 음성 세균의 세포벽의 조각입니다. 즉, 우리 몸에 이런 세균의 조각을 넣어주면 실제로는 세균이 없지만 우리 몸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최근에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것은 조절되지 않는 염증이 아주 가속화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멀티 올간의 디스펑션, 즉 개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 양의학으로도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내과 영역에서도 아주 중환자 영역의 전문의들만 할 수 있는 시도를 하는 그런 영역인데요. 다시 피겨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LPS를 줬다라는 얘기는 그 쥐의 몸에 염증을 일으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세럼 TNF, IL6는 아까 말씀드린 염증을 조장하는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입니다. 이런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이 높아질수록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사이토카인 폭풍과 같이 조절되지 않는 염증은 개체의 생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전침 자극을 줬을 때 똑같이 주더라도 이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가 없는 개체들은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체에서는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전침 자극에 의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고 F에서는 정상 쥐들, 유전적으로 조작되지 않은 쥐들은 전침 자극을 주면은 이런 염증의
염증을 유도하더라도 꽤 많은 개체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를 선택적으로 파괴한 개체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삼리에서 뇌로 전달하는 이 뉴런들이 없기 때문에 자극을 줘도 자극을 안 준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겨 2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ST36의 전침 자극은 미주신경 부신축을 활성화시켜서 전신 염증에 대한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피겨 3에서는 이런 전침 자극을 유사하게 모사를 하는 빛 자극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옵토제네틱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아까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도 있고 하셔서 다시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피겨 1에서 보여드린 그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는 이 빨간색 영역에 작용을 하는 뉴런들입니다. 즉, 이 뉴런들은 족삼리의 깊은 부위, 골막 주변에 위치를 하면서 전침 자극을 척수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 척수에서 다시 뇌로 그 신호는 올라가게 되고 그 신호들은 주로 미주신경 핵 중의 하나인 NTS, 이제 뉴클레우스 오브 트랙투스 솔리타리우스라고 하는 이 고립핵에 전달이 되게 되고 이 NTS로부터 다시 이 DMV, 도살 모터 뉴클레우스 오브 베이거스 널브라고 하는 운동신경 핵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운동신경 핵, 미주신경 핵 중에 하나인 이 DMV는 이 부신으로 바로 다이렉트하게 이너베이션해서 이 부신으로부터 카테콜아민을 분비하고 이 카테콜아민들이 안티 인플라메이션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피겨 3의 A를 보시면 약간 학생 선생님들께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실험 기법은 광유전하기라는 기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신경세포에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달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채널 로놉신, 할로 로놉신이라는 것은 해조류에 원래는 발현을 하는 단백질인데 파란빛을 쪼이면 채널 로놉신은 그 뉴런을 선택적으로 흥분을 시키고 할로 로놉신을 발현시키면 뉴런은 선택적으로 이렇게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문구를 보시면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 어드빌린 대시 하고 여기에 캐치라고 써 있는 건 사실 채널 로놉신입니다. 그래서 전침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이 프로카이네티신 2 리셉터를 발현하는 뉴런인데 이 뉴런들에게만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빛을 쬐게 되면 이 뉴런들은 전침 자극을 하지 않아도 파란빛만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피겨 B를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DMV가 보입니다. 이 조직은 이 뇌의 뇌간 영역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메둘라에 있는 미주신경 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살 모터 뉴클레우스 오브 베이거스 널브 DMV가 되고요. 이것은 주로 뇌에서 말초로 신호를 내보내는 운동신경성 뉴런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NTS는 이제 여기에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주로 말초에서 신경 신호를 받아들이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캐치는 빛을 쪼였을 때 전침 자극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DMV라는 영역에서 포스, 그 시포스 익스프레션을 증가시킵니다. 즉, 이 DMV가 뭔가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C를 보시면 어떤 전기 레코딩을 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런 레코딩은 어디서 했냐면
이 목을 열어서 목 주변에 경동맥 바로 옆에는 베이거스 널브가 있습니다. 이 목의 섬유들은 주로 뇌에서 말초로 나가는 섬유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레코딩을 한 것인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MV에서 말초로 나가는 경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에 있는 이 베이거스 널브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위와 마찬가지의 결과입니다. DMV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액션 포텐셜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DMV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빗자극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목에 있는 베이거스 널브에서 액션 포텐셜이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패스웨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저자들은 ST36의 자극, 전침 자극 또는 옵토제네틱이라고 하는 빛을 쪼여주는 자극에 의해서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를 발현하는 신경세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신경세포들은 척수를 거쳐서 미주신경의 핵 중의 하나인 NTS에 그 신호를 전달하고 NTS에서 다시 미주신경 핵 중 하나인 DMV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DMV로부터 말초로 나가는, 뇌에서 말초로 나가는 신호들이 이 목에 있는 베이거스 널브를 거쳐서 말초로 전달이 되고, 그 말초 전달 처 중에 하나인 부신에서 카테콜아민이 증가함으로써 항염증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패스웨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빗자극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도파민과 같은 카테콜아민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새로운 게 나옵니다. SVX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전침 자극을 모사하는 빗자극을 줘도 이런 카테콜아민들이 증가를 하지 않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원래라면 이렇게 잘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SVX는 서브프레닉 바고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에서 나온 미주신경이 이 밖으로 말초로 보내지는 신경섬유들이 이런 메디아스티넘 그 종격동을 거쳐서 횡격막 아래로 이렇게 다양한 말초 장기들로 신경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 SVX는 여기에서 신경섬유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화학이나 특히 생체에는 아주 많은 패스웨이들이 있습니다. 이 패스웨이들이 유효한가, 주요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A에서 B로 가는 패스웨이를 수술적으로 끊거나 약물적으로 막거나 유전적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이 경로를 제거했을 때 A를 넣었는데 B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패스웨이는 아주 중요한 패스웨이가 되겠지만 이 경로를 제거했음에도 A를 넣었는데 B가 나온다면 그 패스웨이는 사실 중요한 패스웨이가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핵심적인 이 베이거스 널브의 경로를 제거했을 때 원래라면 나와야 됐을 전침 자극, 이 빗자극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이 저자들은 베이거스 널브가 이런 전침 혹은 빛을 통한 족삼리의 자극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경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피겨 G는 사실 여기에서는 빛자극을 의미하는데요. 전침 자극으로 바꿔도 사실은 무방한 것이 되죠. 빛자극을 했을 때, 전침 자극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염증을 유발한 이후에 G의 서바이벌이 증가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피겨 3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서는 ST36에 대해서 전침이 아닌 빛자극을 했을 때 이것은 전침 자극과 같은 효과를 냈고 이것은 미주신경과 부신축에 의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피겨 3의 요지가 됩니다. 마지막은 피겨 4입니다.
피겨 4는 ST36V를 조금 더 해부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먼저 피겨 A를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해부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리를 지배하는 신경들은 주로 이 사이어틱 너브를 거쳐서 TBR 너브와 커먼 페로니얼 너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CPN이 커먼 페로니얼 너브가 되고, 커먼 페로니얼 너브는 다시 라테랄 수랄 큐타니어스 너브, 여기서는 라테랄 큐타니어스 너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측으로 가지를 내게 됩니다. 이 저자들은 조금 더 엄밀한 해부학적인 ST36 경혈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이 경로들을 잘라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신경 지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와 같이 족삼리가 다리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심층을 지배하는, 조금 더 깊은 영역을 지배하는 커먼 페로니얼 너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비교적 피부 근처를 지배하는 라테랄 큐타니어스 너브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신경 섬유를 잘랐을 때 효과가 재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신경 섬유를 잘라내게 되면은 신경은 왈러리안 변성을 일으키게 되면서 말초 신경 부위들의 신경 섬유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커먼 페로니얼 너브를 잘랐을 때, 즉 깊은 부위를 지배하는 신경을 잘랐을 때이고, 밑에 쪽은 이제 라테랄 큐타니어스 너브, 얕은 신경 섬유를 잘랐을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을 자르게 되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의 신경 섬유들은 이렇게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피겨 B를 보시면 이 커먼 페로니얼 너브는 깊은 영역, 골막 주변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신경을 자르면 비교적 표층인 표피나 진피 영역의 신경 섬유들은 남아있는 반면에 이 골막 주변의 신경 섬유들은 사라지게 되고, 반면 라테랄 큐타니어스 너브는 표층을 지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표층, 피부 주변의 표피나 진피 영역의 신경 섬유들은 변성을 일으켜서 사라지는 반면에 깊은 영역의 골막 주변의 신경 섬유들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특정 패스웨이가 주요한가를 확인하려고 할 때는 이 경로를 없앴을 때 효과가 재현되지 않는다면 이 경로는 아주 중요한 경로가 되고, 이 경로를 없애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 경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자, 이 맥락에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피겨 C, 피겨 E는 사실상 같은 피겨인데요. 여기에서 TNF와 IL6는 프로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입니다. 높을수록 염증이 더 많은 것이고, 높을수록 생체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침 자극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억제가 됩니다. 그것은 아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깊은 영역을 지배하는 커먼 페로니얼 너브를 잘랐을 때는 전침의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테랄 큐타니어스 너브, 즉 얕은 영역을 지배하는 신경 섬유를 잘랐을 때는 자르든 안 자르든 똑같이 이렇게 전침의 염증 억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이 족삼리 전침 자극의 핵심적인 신경 섬유는 해부학적으로 커먼 페로니얼 너브이고, 이 커먼 페로니얼 너브는 깊은 영역을 지배하는 신경 섬유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메인 피겨는 여기까지인데요.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보충 피겨, 즉 실험자들이 설명은 했지만 메인 피겨에는 넣지 못한 피겨인데,
그중 제일 마지막에서는 아주 얕게 찌르는 경우, 족삼리라고 하더라도 아주 얕게 찌르는 경우나 혹은 혈자리라고 하더라도 그냥 혈자리는 여기서 뒤쪽, 주로 이제 종아리 쪽에 승근혈인데 똑같이 족삼리를 깊이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깊이 찌르더라도 항염증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이 저자들이 또 추가 실험입니다. 제일 마지막 추가 실험인데 족삼리에는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라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역추론을 합니다. 그렇다면 프로카이네티신 2가 없는 비경혈점을 자극했을 때는 염증 효과가 없을까? 네, 항염증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가 많은 경혈점인데 이전에 좀 덜 다뤄진 혈을 자극하면 항염증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는 수삼리인데 빨간색이 많을수록 그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가 많은 곳인데 수삼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경혈이라는 것이 특정 효과에 있어서는 신경해부학적인 특이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 학생 선생님들이 경혈학을 배울 때 주로 뭐 경락의 유주에 따라서 뭐 해부학적인 표지점을 따라서 뭐 일일이 외우지만 조금 다른 접근으로는 신경해부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경혈의 효과를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 재정의를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면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셨다면 이 그림은 조금은 친숙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피겨 4의 얘기는 이와 같습니다. 논문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의 관점에서는 디스커션 한 패러그래프에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합니다. 이 논문은 경혈의 특이성을 신경해부학적으로 설명을 했고 거기에서의 키 몰러큘은 프로카이네티신 리셉터 2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혈 자극을 하더라도 똑같이 하더라도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 침을 깊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의 크기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특정 질환, 염증에 의한 조절되지 않는 염증에 의한 사이토카인 신드롬에 있어서 경혈 선택의 어떤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점이 이 저자들이 말한 이 논문의 의의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학생 선생님들께서 많이 계시진 않지만 한의과대학 소속으로서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 조절되지 않는 전신 염증,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든가 혹은 뭐 sepsis라든가 하는 점에 대해서 기존 의학, 뭐 양의학이라고 하면은 주로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고 하는 이런 약들을 사용하게 되지만 잘 조절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서는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환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한의학적인 중재가 브레이크스루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경혈의 신경해부학적인 특이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전에 그 한의대생이 자퇴를 하면서 쓴 뭐 글이 화제가 됐는데 경혈이 뭐 온몸에 다 있으니까 지압판에 구르면 뭐 다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네. 이 논문이나 이 그룹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부에 이렇게 천추혈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천추혈을 자극하면 오히려 서바이벌 레이트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혈 자극, 어떤 한의학적인 중재에 있어서 정확한 기전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한의대 소속의 과학자로서 뭐 모든 한의학적인 원리를 과학적으로 모두 규명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한의학적인 내용이 연구에 있어서 아주 큰 모티프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한의학적인 모티프를 통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뭐 네이처나 다른
빅저널에 현대 과학적으로 이런 한의학적인 원리를 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취나 노력을 위해서 뭐 학습이나 연구를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